청취자 여러분, 보통 공간하면 그냥 텅 빈 무언가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조경 설계에서 공간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땅의 형태나 식물, 구조물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경계가 지어지고요.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고 움직이고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새롭게 정의되는 그런 실체죠. 건축 공간하고는 사뭇 다른 좀 유동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건축 공간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그 투거성, 영어로는 풀미어빌리티라고 하죠. 그게 아닐까 싶어요. 투과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건축의 벽은 공간을 완전히 딱 차단하잖아요. 근데 조경에서의 산울타리나 나무를 쭉 심어놓은 열식 같은 경우는 시선을 완전히 막진 않으면서도 공간감을 만들어주거든요. 나무 그늘도 그렇죠. 고정된 지붕이라기보다는 얼룩덜룩한 빛을 통과시키면서 계속 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요. 이런 어떤 유연함, 또 경계의 모호함, 이게 조경 공간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시각적으로는 연결되면서도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딱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그럼 이런 독특한 조경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재료들, 이건 뭐가 있을까요? 먼저 공간의 뼈대를 이루는 물리적인 틀부터 좀 살펴볼까요? 건축처럼 조경에도 바닥, 벽, 천장 이런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면은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기초가 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잔디냐 흙이냐 돌포장이냐 아니면 물, 목재 데크냐 어떤 재료를 쓰는지 또 그 재료의 질감이나 색, 심지어 아주 미묘한 높낮이 변화만으로도 공간의 성격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넓고 평탄하면 좀 안정적이면서 시원하게 트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직 요소, 그러니까 조경에서의 벽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그 높이가 중요해요. 특히 사람 눈높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를 들어 눈높이보다 좀 낮은 담장이나 식재는 시야를 완전히 가리지는 않으면서도 아늑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영역을 구분해주죠. 네네. 반면에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큰 나무나 구조물 같은 건 공간을 더 명확하게 나누고 시선을 차단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수직 요소들은 아주 상징적인 경계 설정부터 완전한 공간 분리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게 조절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경의 천장은 어떤가요? 조경의 천장은 훨씬 더 다양하죠. 무성한 나무의 캐노피일 수도 있고 퍼골러 같은 인공 구조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탁 트인 하늘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천장이라는 게 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이랑 그늘의 양을 조절하고 어떨 때는 소리나 온도 같은 미기후에도 영향을 주면서 공간 전체 분위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네요. 빽빽한 나뭇잎 지붕 아래에 있으면 뭔가 아늑한 방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늘이 뻥 뚫려 있으면 해방감이 느껴지고요. 바로 그거죠. 다음은 이제 시각적으로 공간을 인식하게 만드는 형태, 질감, 색채 이런 요소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진 독특한 형태나 아니면 완만하게 경사진 땅의 모양, 즉 지형 자체가 공간의 중심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선을 확 끌거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수직적인 나무 형태랑 수평적인 바닥면이 서로 만나면서 시각적인 긴장감이나 균형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질감 역시 아주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데요. 질감이요? 네, 예를 들어서 작고 섬세한 잎을 가진 식물처럼 좀 고운 질감은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크고 인맥이 뚜렷한 식물 같은 거친 질감은 굉장히 강렬하고 극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질감에 따라 느낌이 확 다르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색채는 우리 감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조경 설계에서는 색상 자체뿐만 아니라 그 밝고 어두움, 즉 명도, 그리고 맑고 탁함, 채도까지 다 고려해서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그렇죠. 색깔 하나로 기분이 확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네. 예를 들면 노란색 계열은 밝고 경쾌하고 즐거운 느낌?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은 좀 평온하고 시원하고 차분한 느낌. 이런 식으로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곳에서는 꽃 색깔뿐만 아니라 잎이나 줄기, 열매의 색 변화까지 다 고려해야 지속적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겠죠. 계절감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같은 색이라도 빛 조건, 그러니까 시간대나 날씨,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저녁 노을 질 때는 붉은색, 노란색이 확 살아나고 푸른색은 좀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 색채와 질감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공간의 깊이감을 시각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색채랑 질감으로 공간의 깊이감을 조절한다고요? 그건 좀 신기한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게 가능해요. 약간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원근감 표현하려고 대기원근법 쓰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빨간색,
주황색 같은 따뜻한 색이나 좀 거친 질감은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더 가깝게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파란색, 보라색 같은 차가운 색이나 부드럽고 고운 질감은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배경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원리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작은 정원이다. 그러면 뒤쪽 전개 부분에 파란색 계열 꽃이나 잎이 작은 식물을 심고요. 앞쪽에는 붉은색 계열 꽃이나 잎이 좀 큰 식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 거리보다 더 깊고 넓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그럼 반대로도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아주 넓고 광활한 공간에서는 이 배치를 거꾸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앞쪽에 차가운 색이나 고운 질감을 두고 뒤쪽에 따뜻한 색이나 거친 질감을 배치해서 공간이 좀 더 아늑하고 인간적인 스케일로 느껴지게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시각 인지 이론을 실제 공간 디자인에 적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빛과 그림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보통 빛은 긍정적이고 좋은 거, 그림자는 약간 부정적이거나 부수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경 설계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좀 다르게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그냥 주어지는 환경 조건이 아니고요. 공간의 형태를 드러내고 분위기를 만들고 때로는 기능적인 역할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디자인 도구로 봐야 합니다. 특히 그림자는요. 더 이상 그냥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림자를 설계한다고요? 네. 더운 여름철 생각해 보세요. 나무나 구조물이 만들어주는 그 시원한 그늘. 이게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휴식처가 되고 열적인 쾌적함을 높여서 공간의 활용도를 결정짓잖아요. 따라서 설계가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 심는다. 이걸 넘어서 그늘이라는 부피, 볼륨 오브 쉐이드라고 하죠.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고 배치한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즉, 그늘을 하나의 실체적인 공간 요소로 다루는 거죠. 아, 그늘이라는 부피.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빛과 그림자는 또 하루 중 시간의 흐름이나 계절의 변화, 날씨에 따라서 계속 모습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정적인 공간에 생동감과 깊이를 더하는 아주 역동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게 조경 공간을 고정된 건축물과 구별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시각적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요소들로 만들어진 공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경험하고 인지하는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아무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이라도 사람의 몸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휴먼 스케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벤치 높이나 폭, 통로 너비 같은 게 우리 신체 치수에 맞아야 편안함을 느끼고 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치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케일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이 머리에 직접 닿지는 않더라도 너무 낮게 느껴지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실제 크기랑 별개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게 경험의 질을 좌우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즉, 물리적인 스케일과 심리적인 스케일의 조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스케일과 주변 환경의 거대한 스케일, 예를 들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자연경관 같은 거요. 그 사이의 관계를 아주 섬세하게 조율하는 것이 조경 설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조경 설계는 거대한 환경 스케일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인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점진적인 스케일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점진적인 스케일의 변화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광활한 공원 안에 우선 휴먼 스케일에 맞는 아늑한 쉼터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적절한 높이의 나무들로 이렇게 둘러싸서 중간 스케일의 공간을 형성하고요. 다시 이 나무숲이 주변의 높은 건물이나 넓은 하늘과 시각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스케일이 중첩되고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스케일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겁니다. 아, 스케일의 연속성?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는 광대한 공간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더 큰 맥락 속에서 공간을 경험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적절하게 둘러싸인 느낌? 위호감이라고 하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뻥 뚫린 개활지보다는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감싸진 곳에서 사람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고 머무르고 싶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프라이버시 확보나 영역 설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공간의 위호감은 보통 그 공간의 폭 D하고 그 공간을 둘러싸는 수직 요소, 벽이나 나무, 건물 같은 것들의 높이, H 사이의 비율, 이걸로 많이 설명해요. DH 비율이라고 하죠.
과거 도시설계 이론가들은 공공광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최적의 DH 비율을 1.2에서 1.3 정도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한 연구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이론적인 수치보다는 약간 더 개방적인 비율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오, 흥미로운데요. VR 연구 결과는 좀 다르군요. 네,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적절한 위호감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편안함? 이걸 넘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이요? 네, 위호감이 있으면 경계가 불분명하고 막연한 공간, 스페이스가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 플레이스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DH 비율은 단순히 미학적인 공식을 넘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공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물리적인 경계 설정이 사회적 교류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공간을 경험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 바로 움직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데요. 길, 즉 동선이라는 게 단순히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통로, 그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이죠. 조경 설계에서는 동선을 따라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나 공간 경험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도록 연출하는데 이걸 시퀀스라고 부른다고요. 네, 시퀀스. 잘 만들어진 시퀀스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기대감, 발견, 놀라움, 절정, 그리고 도착에 이르는 어떤 서사,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폐선된 고가철도를 공원으로 바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가 바로 이런 시퀀스 연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잖아요. 맞습니다. 긴 선형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원의 모습이랑 도시의 새로운 풍경이 번갈아 나타나서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잘 설계된 시퀀스는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요.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역사나 문화, 생태적인 맥락, 이걸 어려운 말로 지니어스 로사이라고 하죠. 아, 지니어스 로사이. 장소의 혼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 장소만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나 본질, 이걸 방문객이 점진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선유도 공원 역시 과거 정수장 시설의 흔적을 일부러 노출시키고 시간의 겹을 느낄 수 있도록 동선 시퀀스를 아주 세심하게 계획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고의 시퀀스 디자인은 그 장소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서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기꾼 역할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동선 설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원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넓은 잔디벗 같은 오픈 스페이스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중앙을 그냥 가로지르는 직선 동선보다는 가장자리를 따라서 부드럽게 이렇게 휘어지는 동선을 만드는 것이 공간 전체의 온전함이나 시각적인 넓이를 보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중앙을 비워두는 게 더 넓어 보이게 하는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된 조경 공간이 실제로 우리 마음이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공간에 대한 거주민들의 심리적 만족도 요인을 분석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신미성, 얼마나 아름다운가, 안정성,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가, 다양성, 얼마나 다채로운 활동과 경험이 가능한가, 쾌적성, 얼마나 깨끗하고 상쾌한가, 이렇게 4가지 요인을 뽑았는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안정성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해요. 아, 안정성. 네, 그냥 예쁘고 화려한 것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결과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그 연구 결과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안정성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디자인 요소 하나로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적절한 위호감, 인간적인 스케일과 좋은 비례감,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동선 체계,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은 시각적 요소들. 실제로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환경이 우울증상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통합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창발적 속성, emergent property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창발적 속성, 좀 어려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부분들의 합 이상으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특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공간 설계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충실히 지켜졌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총체적인 결과물인 셈이죠. 아하, 여러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종합적인 느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환경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박수를 낮추고 또 우울감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풍부한 녹지나 물과 같은 자연 요소 그 자체도 이용자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조경 공간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능에 따라서 공간 유형을 분류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특정 장소의 외부 공간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진입 공간, 주로 이동이 일어나는 주 동선, 운동이나 놀이 같은 동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운동장 놀이터, 야외 수업이나 관찰 학습이 가능한 교육 체험 공간, 학생들이 모여 교류하는 광장 사교 공간, 그리고 앉아서 쉬거나 대화하는 휴게 공간. 이건 또 여럿이 모이는 곳이랑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세분화했더라고요. 네, 이런 기능적인 공간 유형 분류는 실제 설계를 진행할 때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해당 장소에 필요한 기능들을 빠짐없이 고려하고 또 각 기능에 맞는 공간적인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아, 기능별로 필요한 공간 특성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입 공간은 시각적으로 좀 개방적이고 쉽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하는 반면에 개인적인 휴식을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호감이랑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각 공간 유형별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공간 특성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이런 다양한 공간의 특성들이 실제 성공적인 조경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대표적인 사례 두 곳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서울의 선유도 공원입니다. 아, 선유도 공원. 네. 과거 정수장 시설을 재활용해서 공원으로 만든 곳으로 산업유산의 흔적과 새로운 생태적 경관이 아주 독특하게 결합된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시간의 흔적을 보존하면서 생태적 복원을 보여주는 뭐랄까 재생 공간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하고요. 네, 선유도 공원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 특성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기둥의 정원 같은 경우 과거 정수조의 콘크리트 기둥들을 그대로 남겨뒀잖아요. 네, 그 기둥들이 인상적이죠. 이 기둥들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그리드하고 수직적인 형태감이 거기에 담쟁이 덩굴이라는 부드러운 질감이 대비를 이루면서 굉장히 강렬하고 독특한 공간 경험을 줍니다. 비교적 낮은 위호감 속에서도 기둥의 반복이 주는 어떤 리듬감이 아주 인상적이죠. 시간의 정원은 어떤가요? 시간의 정원은 과거 약풍 침전조였던 여러 개의 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방문객들은 이 방들을 차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기 다른 주제와 식물로 조성된 공간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퀀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방들을 탐험하는 느낌이겠네요. 네. 그리고 과거 여과지를 활용한 수질정화원에서는 수로와 관찰 데크가 만드는 강한 격자 패턴의 동선을 통해서 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주고요. 실제로 이런 선유도 공원의 공간들이 이용자들의 긴장감이나 우울감, 피로감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와, 심리적인 효과까지 증명된 거군요. 다음 사례는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입니다. 도심 속에 버려진 고가 화물철도를 선형공원으로 재탄생시킨 프로젝트잖아요. 네, 아주 유명하죠. 약 2.3km에 달하는 긴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정원, 전망대, 쉼터, 미술작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이 공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시퀀스 디자인의 정수라고 할 만하죠. 맞습니다. 하이라인 파크는 그 선형적인 시퀀스 외에도 여러 흥미로운 공간적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우선 지상에서 한 9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번잡한 도시거리로부터는 분리되면서도 동시에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거리를 아주 새로운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요. 그리고 옛 철길의 흔적하고 마치 자연 스스로 자라난 듯한 야생적인 식재 디자인이 어우러진 이른바 농업 건축, 에그리텍처라고 불리는 독특한 미학도 특징적이고요. 농업 건축이요? 재밌는 용어네요. 네. 또 아래쪽 10번가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극장식 계단 형태로 디자인된 10번가 스퀘어, 10th Avenue Square. 여기도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철제 데크 위로 얕게 물이 흘러서 방문객들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썬데크 수경시설, 썬데크 워터 피처처럼 아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소 특정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아, 저도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발 담그는 곳. 네. 이런 공간들은 방문객하고 도시 풍경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방문객들 서로 간의 시선 교환, 상호작용, 뭐랄까 일종의 상호 관찰, 뮤추얼 observation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겠군요. 그렇죠. 오늘 살펴본 선유도 공원과 하이라인 파크, 이 두 사례는 정말 조경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 스케일, 경계, 즉 위호감, 또 질감과 색채, 빛과 그림자, 그리고 동선과 시퀀스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단순히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엮여서 의미 있고 풍부한 인간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탁월한 조경 설계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공간적 특성들,
그러니까 기초적인 물리적 틀에서부터 빛과 색채의 미묘한 효과, 인간의 신체와 마음에 맞는 스케일 감각, 또 경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시퀀스의 힘에 이르기까지 이걸 깊이 이해하고 아주 섬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보기 좋게 꾸미는 기술, 이걸 넘어서서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억,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내 인간 경험 자체를 디자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